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순옥입니다. 올해 80살이고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난달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10월의 끝자락이라 아침 공기가 제법 차가웠어요. 거실 바닥에 햇살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저는 평소처럼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국화 화분 3개와 장미 한 그루, 그리고 작은 허브들이 제 소소한 친구들이거든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이 아이들 덕분에 외롭지 않았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이제는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틀고 간단한 아침을 드시고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습니다. 여든이 되니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래 살아본 덕분에 사람 보는 눈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전화기에서 나는 소리였어요. 발신자를 확인하니 아들 장준호의 번호더라고요. 준호는 올해 60살인데 요즘 연락하는 건 대부분 간단히 안부만 확인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전화하는 건 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너무 다정했거든요. 마치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아내랑 오사카 다녀오세요. 항공권, 호텔 다 예약해뒀어요. 아내라니, 그건 제 며느리 미경이를 말하는 거였어요. 미경이는 올해 61살이고 준호와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참 얌전하고 착한 아이인데 항상 말수가 적고 조용했어요. 시집 온 지 30년 가까이 되도록 저와 단둘이 어디 가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아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들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이렇게 갑자기 여행을 권한 적이 없거든요. 평소엔 생활비 보냈다고 전화하는 게 다였는데 말이에요. 지난 몇 년간은 무엇인가 부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시기였고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왜 갑자기 그러니? 돈은 어디서 났고? 에이, 어머니. 아들이 어머니 모시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요. 아내도 어머니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사업이 좀 잘 돼서 여유가 생겼거든요. 목소리에 억지스러운 밝음이 묻어 있었어요. 준호가 거짓말할 때 쓰는 톤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는 거짓말할 때 목소리가 한 톤 높아지거든요. 80살까지 살아봤으니 아들 목소리로 거짓말 구분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언제 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요. 2박 3일로요. 온천도 좋고 음식도 맛있다던데요. 갑작스럽네. 기회가 되면 바로 가는 게 좋잖아요. 어머니 나이에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서늘해졌어요. 어머니 나이에 언제 또라니 마치 제가 얼마 못 살 것처럼 말하는 거 아닌가요? 80살이지만 아직 정정하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와 여행이라니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와 제대로 대화해 본 적도 별로 없었거든요. 항상 준호 뒤에 숨어서 조용히 있기만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은행에 들렀어요. 여행 갈 때 쓸 용돈도 찾고 혹시 모르니까 통장 정리도 좀 해두려고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어르신, 요즘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혹시 통장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겠죠? 물론이죠. 본인 확인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인감증명서도 필요하고요. 왠지 그 말이 안심되더라고요. 요즘 노인들 상대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수요일 저녁 며느리가 집에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얼굴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뭔가 걱정이 많아 보였어요. 평소 미경이는 화장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이날은 파운데이션도 두껍게 바르고 립스틱까지 발라왔더라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차 한잔 할까? 네, 어머님. 감사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며느리를 보니 평소와 달랐어요. 손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더라고요. 가방끈을 계속 만지작거리는 것도 신경 쓰였고요. 20년 넘게 며느리로 지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미경아, 온천 여행 간다며? 고마워라. 네, 어머님. 제가 모시고 가고 싶었어요. 평소에 효도를 제대로 못 드려서요. 그 아이가 말하는 모습을 보니 왠지 어색했어요. 평소에 말을 거의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이 많아진 것도 이상했고 눈을 자꾸 피하는 것도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미경이 손등에 희미한 멍 자국이 보였거든요. 보라빛으로 변해가는 작은 자국이었어요. 크기로 봐서는 누군가 손목을 꽉 잡았을 때 생기는 그런 자국 같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멍을 받아본 적이 있어서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미경아, 손이 어떻게 된 거니? 아, 이거요? 문에 부딪혔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 아이가 어색하게 웃으면서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게 문에 부딪힌 상처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80살까지 살아보니 아는 거죠. 그런 멍이 어떻게 생기는지 말이에요. 여행 준비는 다 됐니? 네, 어머님. 짐도 별로 없어요. 가볍게 다녀올 예정이에요. 며느리가 가져온 여행 일정표를 보니 꽤 상세했어요. 숙소 이름, 주소, 연락처까지 다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관광지 일정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통 여행 가면 이것저것 구경할 곳도 많이 적어두잖아요. 온천만 가는 거니? 다른 구경할 곳은 없고? 네, 조용히 쉬다 오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님께서 피곤하실까 봐요. 그 말을 들으니 또 이상했어요. 저를 배려한다면서 왜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는 걸까요? 목요일 밤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도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권하고 통장, 도장, 그리고 비상용 현금까지 챙겨서 작은 가방에 따로 넣어뒀어요. 금요일 아침 공항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며느리는 계속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아이를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불안해 보였거든요. 멀미나니? 아니에요, 어머님.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할 때도 미경이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었습니다. 보안 검색대 앞에서 며느리가 제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여권 잠깐 제가 가지고 있을게요. 절차가 복잡해서요. 저는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미경아. 내 것은 내가 들고 있을게.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말이에요. 탑승구에서 기다리면서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비행기 출발까지 1시간 남았더라고요. 어머님, 도착하면 남바역 쪽으로 가요. 준호가 정한 길이니? 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들의 길은 언제나 빠르고 싸지만 어딘가 위험한 냄새가 났거든요. 비행기 문이 닫히고 안전벨트 등이 켜졌을 때 저는 확신했어요. 이 여행이 단순한 효도 여행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몰랐지만 제가 따라가는 사람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 손등에 그 멍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도 말이에요. 기내 식사 트레이가 덜컥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물병을 열어 제 앞에 놓더라고요. 많이 드세요, 어머님. 그 순간 미경이의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에 JH라는 글자가 깜빡이더라고요. 준호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을 봤어요.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한 척 물었습니다. 요즘 준호 일이 바쁘다지? 네. 네. 대답이 2번 나왔어요. 거짓말할 때 사람들이 자주 그러더라고요. 말을 늘리면서 시간을 번다고 할까요? 80살까지 살다 보니 그런 작은 신호들이 다 보였습니다. 기내에서 나눠준 간단한 식사를 하면서도 며느리는 계속 불안해했어요.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고 물도 자주 마시더라고요. 긴장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간사이 공항은 생각보다 컸어요. 사람들이 참 많았고 안내방송이 일본어와 영어로 번갈아 나오더라고요. 출입국 수속을 하면서도 며느리는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며느리가 길을 안내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서 전철을 타려고 하는데 표를 사는 것도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처음 와보는 곳인 것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여기서 한번 갈아타야 해요. 숙소가 조금 외곽에 있어서요. 왜 외곽이니? 온천은 도심에도 있던데. 조용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말을 흐릴 때 저는 자동으로 가방을 확인했어요. 여권, 통장, 비상용 현금이 다 들어있는지 말이에요.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오래 살아본 직감이라고 할까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조용하더라고요. 지하철 안에서도 거의 대화를 안 하고 모두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어요. 우리와는 참 다른 문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조용한 분위기조차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전철이 달리는 동안 저는 며느리를 계속 관찰했어요. 손톱을 자꾸 뜯고 가방끈을 만지작거리고 시계를 자주 보더라고요. 뭔가 시간에 쫓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경아, 혹시 아픈 데 있니?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아니에요, 어머님. 괜찮아요. 하지만 얼굴색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랐는데도 창백함이 드러나더라고요. 남바역에 도착했을 때 며느리가 갑자기 멈칫했어요. 플랫폼에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실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길을 잃었니?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런데 그때 미경이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봤어요. 손목에 있는 얇은 흉터도 더 선명하게 보였고요. 뭔가 무서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경아. 그 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어머님. 다 괜찮아요. 그때 또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이번에는 메시지 내용이 살짝 보였습니다. JH 오늘 끝내. 사진 보내. 저는 그 글자를 선명하게 읽었어요. 며느리도 제가 봤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얼굴이 하얘졌거든요. 미경아, 내 손 좀 잡아. 어머님? 우린 지금부터 내가 정한 길로 간다. 그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역에서 나와서 길을 걷는데 주변 풍경이 점점 이상해졌어요. 관광지 같은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온천 숙소라고 하기엔 너무 허름한 건물들만 보였고요. 간판들도 낡았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경아, 여기가 정말 온천이니? 네. 조금 더 가면 나와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걸음걸이도 어색했고요. 마치 어디로 가야 할지 확신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주변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CCTV가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은 어디인지 말이에요. 80살이지만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만큼은 아직 살아있었거든요. 젊었을 때 힘들게 살았던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골목길로 들어서자 햇빛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건물들이 높아서 그늘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 오토바이 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미경아, 여기가 맞니? 너무 외져 보이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그 아이의 대답에 확신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도 점점 느려지고 있었고요. 저는 그때 휴대폰을 꺼냈어요. 한국에서 미리 알아둔 일본 긴급 전화번호를 확인해뒀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로밍도 제대로 되는지 확인했습니다. 어머님, 뭐 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다. 시간이나 보는 거야. 사실은 현재 위치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GPS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두려고 했습니다. 주변 지명도 스크린샷으로 찍어뒀고요. 골목 끝에 작은 건물이 하나 보였어요. 숙소라고 하기엔 너무 낡아 보였습니다. 간판도 제대로 안 보이고 창문도 어둡더라고요. 1층은 뭔가 상가 같았는데 문이 다 닫혀 있었어요. 미경아, 여기가 우리 숙소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약을 했으면 확실히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했어요. 그때 건물에서 남자 한 명이 나왔어요. 일본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나이는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옷차림도 어정쩡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사치고는 너무 차갑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손이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들어가요. 그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곳이 정상적인 숙소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도 뭔가 강요받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미경아, 우리 다른 곳으로 가자. 어머님, 여기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이상해. 그때 그 남자가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할머님, 멀리까지 오셨는데 들어가셔서 쉬세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우리는 안 들어간다. 그 순간 또 다른 남자가 나타났어요. 둘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속삭였어요. 어머님, 제발 들어가세요. 그 아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뭔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며느리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경아, 내 뒤로 와. 어머님, 지금 내 뒤로 와라. 저는 휴대폰을 들고 크게 말했어요. 경찰 부를 거다. 그 순간 남자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위험은 지금부터라는 걸 말이에요. 그들이 포기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느리도 아직 완전히 제 편이 되어준 건 아니었어요. 뭔가 더 큰 위협이 그 아이를 조종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로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거였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남자 둘이 우리를 앞뒤로 막아섰습니다. 도망갈 길이 없어 보였어요. 주변 건물들의 창문은 모두 어둡고 사람 기척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님, 길 잃으시면 어렵죠. 앞에 선 남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옆에 선 남자는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30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평범한 사람들 같지 않았어요. 저는 휴대폰 카메라를 켰습니다. 플래시까지 터뜨리면서 그들을 찍었어요. 갑작스런 섬광에 남자들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경찰, 헬프, 이머전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혹시 누군가 듣기라도 하라고 말이에요. 목소리가 골목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어요. 그때 골목 양끝을 빠르게 살펴봤어요. CCTV가 어디에 있는지, 가로등은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냉정함이 먼저 왔어요.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중력이 높아지는 법이거든요. 며느리가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어머님, 그냥 들어가요. 제발. 그 아이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이미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도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안 된다, 미경아.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이 문을 지나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말이에요. 80살까지 살아본 경험이 저에게 경고하고 있었어요. 그때 뒤에 있던 남자가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피곤하시겠어요. 안에서 쉬세요. 싫다고 했다. 저는 뒤돌아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목소리가 골목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창문 여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우리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그들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리 연락해둔 박철수라는 분이었어요. 공항에서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명함을 주셨던 분이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연락처를 저장해뒀던 게 도움이 됐어요. 5분 후 도착. 위치 확인됨.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 혼자가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스마트폰 GPS 덕분에 제 위치가 정확히 전달됐나 봤어요. 저는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미경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어머님, 안 돼요. 위험해요.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 더 큰 위협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준호에게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 짐작이 갔습니다. 앞에 선 남자가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여권 좀 볼까요? 왜? 확인차 그러는 거예요. 절차라고요. 저는 가방을 꼭 껴안았어요. 내 여권은 내가 관리한다. 그러시면 곤란한데요.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가면을 벗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친절한 척하던 가식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나이에 고집이 세시네요. 뒤에 있던 남자도 입을 열었어요.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노란 조끼를 입은 사람이 보였어요. 박철수 씨였습니다. 뒤에 직원 2명도 함께 있었어요. 한국인 지원센터라고 적힌 완장을 차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저는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남자들이 뒤를 돌아봤어요. 상황이 바뀐 걸 깨달은 듯 했습니다.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박철수 씨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네, 이 사람들이.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박철수 씨가 남자들에게 말했어요. 공식적인 톤이었습니다. 뒤에 온 직원들도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여권과 함께 준호가 보낸 메시지 캡처도 있었거든요. 미리 스크린샷을 찍어뒀던 게 증거가 됐어요. 이것도 봐주세요. 박철수 씨가 화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건 뭡니까? 제 아들이 보낸 거예요. JH 오늘 끝내. 사진 보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뒤에 온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식업체 구역이 아닙니다. 즉시 따라오세요. 남자들이 서서히 뒤로 물러났어요. 박철수 씨와 직원들이 있으니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 것 같았어요. 할머니, 다음에 또 뵙죠. 앞에 섰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위협적인 느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안전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박철수 씨가 안내한 곳은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간판에 한국인 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곳인 것 같았어요. 벽에는 각종 안내문과 긴급 연락처가 붙어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 며느리가 무너졌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게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가 덜덜 떨리고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준호가 시켰니? 네. 빚이 많다고 했어요. 저한테도 맞았어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며느리가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날 잃어버리면 끝난다고? 실종 신고하고 5년 지나면 상속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박철수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연결하겠습니다. 의심 정황이 충분해요.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메시지와 음성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것들 다 녹음했어요. 음성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였어요. 사진 꼭 보내. 공항에서부터 다 찍어. 여권도 꼭 챙겨. 할머니 혼자 두고 와. 며칠 뒤에 실종 신고하면 돼. 5년만 기다리면 집이 우리 거야. 빚도 다 해결되고. 저는 음성을 멈추고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미경아, 내가 가해자니? 피해자니? 피해자예요, 어머님. 그럼 지금부터 날 도와라. 내 자신도 구해야지.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피해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요. 박철수 씨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지 경찰, 영사관 연락 완료했습니다. 귀국 일정 바꾸겠어요. 그때 또 한 번 며느리 휴대폰이 울렸어요. 준호였습니다. 받아봐라.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스피커폰으로 바꾸라고 손짓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진은? 왜 연락이 없어? 준호의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뭔가 계획대로 안 돼서 초조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눈짓했어요. 제가 시키는 대로 말하라고 말이에요. 아직 숙소에 도착 못했어요. 뭐? 왜? 길이 복잡해서요. 박철수 씨가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시간, 장소 유도하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손에서 전화기를 받았어요. 준호야, 엄마다. 엄마. 왜 미경이 전화기를? 내일 한국 돌아가서 은행 가야겠다. 왜요? 뭐하러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 아침 10시에 중앙지점 갈 거야. 박철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유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려고?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박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비행기로 귀국하시고 공항에 경찰이 대기할 겁니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경아, 이제 내가 내 곁에 서라. 나도 내 곁에 설 테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반전이란 화려하지 않다는 걸 말이에요. 다만 정확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내일이었어요. 한국에 돌아가서 준호와 직접 맞닥뜨려야 하거든요. 그리고 며느리가 끝까지 제 편에 서줄지도 확실하지 않았어요. 20년 넘게 살았던 남편을 상대로 증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가정폭력에 시달린 여자가 남편을 고발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밤이 되면서 사무실 밖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어요. 여러분, 그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이 바로 내일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이에요. 귀국 비행기 안에서 저는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다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느라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기내식도 거의 손대지 못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침 7시였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정말로 경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미리 연락해 주셨나 봤어요. 한국 땅을 밟으니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박순옥 어르신이세요? 네, 맞습니다. 상황 브리핑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연결해 드렸어요. 경찰관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돼 있어서 놀랐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우리는 곧바로 경찰서로 향했어요. 며느리는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불안해하더라고요. 미경아, 괜찮다. 이제 우리 편이 더 많아. 어머님,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진실이 이기는 법이니까.
경찰서에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며느리가 녹음한 음성 파일들, 메시지 캡처, 그리고 제가 찍은 사진들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가 꼼꼼히 살펴봤어요. 증거가 충분해 보입니다. 은행 앞에서 현장 검거하겠어요. 변호사도 와서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오전 9시 30분, 우리는 은행 근처에 도착했어요. 경찰차는 조금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함께 왔고 사회복지사까지 동행했어요. 어르신,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형사가 무전기로 상황을 확인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경아, 이제 마지막이다. 용기 내자. 네, 어머님. 그 아이 목소리에 처음으로 확신이 담겼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은행 앞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허였더라고요. 어젯밤에 잠을 못 잤나 봤어요. 옷차림도 어수선했고 계속 시계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대신 녹음으로 하자. 준호가 당황했어요. 녹음이요? 무슨? 그때 경찰과 변호사, 그리고 직원들이 조용히 나타났어요.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준호 얼굴이 더욱 하얘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위임 취소 공증서, 신탁 설정서, 의료 및 거주 의사 확인서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이었어요. 준호야,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 그 아이 눈이 흔들렸어요.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게 만든 건 내 선택이다. 경찰차가 조용히 섰어요.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봤지만 평상시와 다를 바 없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보, 난 이제 증언할 거야. 준호가 뒤로 물러났어요. 완전히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거죠. 미경아, 너까지 어머님을 해치려 했잖아. 나한테도 폭력 썼고. 그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2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어요. 장준호 씨, 동행해 주시겠어요? 저는 준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주변을 둘러봤지만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며느리를 데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살아났다. 그날 오후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됐어요. 신탁이 정식으로 설정됐습니다. 제 재산은 제 삶을 위해 쓰이고 남은 부분은 홀몸 노인 쉼터로 기부하기로 했어요. 며느리와 저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둘이서만 마주 앉은 자리였습니다. 커피 향이 진했고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미경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처음엔 정말 어머님을 속일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무서웠거든요. 그 아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절 지켜주려고 하신다는 걸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 됐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 넘게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함께 살자. 진짜 가족으로. 그 아이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니, 좋다.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제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이혼 절차도 시작됐고요. 그 아이는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서 하루 만에 이사를 끝냈어요. 어머님, 오늘은 미역국 끓였어요. 고맙다, 미경아.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그 아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배우고 있어요. 나중에 작은 식당이라도 해볼까 해서요. 좋은 생각이다. 나도 도와줄게. 정말요? 어머님 나이에 힘드시지 않을까요? 80이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계산이라도 봐주고. 며느리가 웃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구한 거야. 한 달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점점 밝아졌습니다. 요리 학원도 다니고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있었어요. 얼굴에도 웃음이 늘었고 말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 아이가 제게 물었어요. 어머님 무서우셨죠? 일본에서. 무서웠지.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 왜요? 내가 있었으니까. 혼자였다면 진작 포기했을지도 몰라. 저도요. 어머님이 계셔서 용기가 났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다. 오래 본 눈이 생기는 거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는 힘이 생기는 거다. 며느리가 아침마다 안부를 묻더라고요. 어머님,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괜찮다. 오히려 요즘이 더 건강한 것 같아. 정말이었어요. 혼자 살 때보다 훨씬 활기찼습니다. 밥도 더 맛있게 먹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오늘 시장 갈 건데 함께 가실래요? 그래, 가자. 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우린 원래 가족이었어.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거지. 요리 학원에서 며느리가 배운 새로운 음식을 해다 줄 때마다 저는 감탄했어요. 미경아, 솜씨가 늘었네.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나중에 식당 차리면 첫 번째 단골 손님이 되어줄게. 어머님이 상호도 지어주세요. 그래, 뭐가 좋을까? 순옥미경 식당 어때? 너무 길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 재판이 다음 달에 열린다고 했습니다. 미경아, 재판 때 증언해야 한다. 네, 알고 있어요. 무섭지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요, 어머님. 그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떨리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우리를 따뜻하게 봐줬어요. 순옥 씨, 며느리가 참 착하네요. 네, 좋은 아이예요. 둘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 보기 좋아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여러분, 저는 깨달았어요. 위기는 때로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이 남았어요. 재판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고 우리의 새로운 삶이 완전히 시작될 거예요. 재판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잠에서 깼어요. 창밖으로 봄볕이 따뜻하게 들어오더라고요. 며느리도 벌써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죽 끓였어요. 조금이라도 드세요. 고맙다, 미경아. 그 아이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게 정리될 거라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법원에 가는 길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떨려요. 괜찮다. 진실을 말하기만 하면 돼. 정말 잘 될까요? 잘 될 거야.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법원에 도착했을 때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증언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히 말씀하세요. 재판정은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준호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아들이었기에 마음 한켠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정심이 판단을 흐리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재판장이 입장하면서 재판이 시작됐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됐습니다. 음성 녹음, 메시지 캡처, 사진들까지 모든 것이 명확했어요. 방청석에는 몇 명의 기자들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증인석에 섰을 때였습니다. 이미경 씨,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아이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시어머님을 속이라고 강요받았나요? 네.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를 받았습니까? 시어머님을 일본에 데려가서 혼자 두고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종 신고를 하라고.
재판장이 준호에게 물었어요. 피고인 맞는 말입니까? 준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며느리를 구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살아 돌아왔어요. 어떻게 위험을 감지하셨습니까? 80살까지 살아보니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말이에요.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준호를 마주쳤어요. 어머니, 준호야, 죄송해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는 알겠다. 하지만 용서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할 거야. 네, 알고 있어요. 치료받겠어요. 그래야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준호는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리고 상담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늦었지만 새로 시작할 기회를 얻은 셈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며느리와 차를 마셨어요. 어머님, 모든 게 끝났네요. 끝난 게 아니라 시작된 거야. 네. 우리 진짜 인생이 이제 시작되는 거지. 한 달 후, 며느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제가 조금 도움을 줬고, 동네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가게 자리를 구하는 것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함께 준비했습니다. 어머님, 첫 매출이에요. 그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보여준 돈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어요. 잘했다, 미경아. 어머님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엄두도 못 냈을 거예요. 가게 이름은 미경 반찬으로 정했어요. 간단하고 정겨운 이름이었습니다. 여름이 되었을 때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입소문을 탔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 아이가 손님을 대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웃음도 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함께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요. 어머님, 요즘 행복해요. 나도야. 처음엔 막막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대돼요. 그래야지. 인생은 아직 길어. 가을이 왔을 때 준호가 찾아왔어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살도 빠지고 표정도 차분해져 있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미경이도. 안녕.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어요. 아직 완전히 마음이 열린 건 아니었지만 예전처럼 무서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 치료받고 있어? 네, 꾸준히 받고 있어요. 일주일에 2번씩요. 좋다. 계속해라. 술도 끊었어요. 담배도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변하느냐에 달려있지.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겨울이 되자 가게가 더 번창했어요. 연말이라 주문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김장김치며 각종 밑반찬까지 주문이 끊이지 않았어요. 어머님, 올해 정말 감사했어요. 나도 고맙다, 미경아. 새해엔 가게를 조금 더 키워볼까 해요. 직원도 1명 뽑고요. 좋은 생각이야. 나도 도울 테니까. 섣달 금음날 밤 우리는 함께 떡국을 끓였어요. 어머님, 작년 이맘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새해를 맞을 거라고요. 인생은 모르는 거야.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예고 없이 온다. 그래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나도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새해가 밝았어요. 첫날 아침 저는 새로운 일기를 시작했습니다. 81살 새해. 며느리와 함께하는 첫 번째 새해. 나이 들면 약함이 아니다. 오래 본 눈이고 길을 바꾸는 힘이다. 봄이 다시 왔을 때 며느리가 결혼 반지를 빼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내고 싶어요. 그래, 새 출발하자. 어머님도 새 출발이세요. 맞아. 우리 둘 다. 이혼 절차 마지막 단계예요. 수고했다. 어느 날 오후 동네 할머니들이 우리 가게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순옥이 며느리 덕분에 복 받았네. 아니에요. 제가 복 받은 거죠. 둘이 어쩜 이렇게 잘 맞아?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로 구해줬으니까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물었어요. 어머님, 후회 안 하세요? 뭘? 저를 구한 거요. 바보야. 나도 내가 구해준 거야. 어떻게요? 혼자 늙어가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내가 있어서 매일이 즐거워.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울지 마라. 감사한 일이니까. 여름 어느 날 준호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더라고요. 어머니, 이거 뭐니? 제가 기른 거예요. 상담 치료받으면서 화분 가꾸는 법을 배웠어요. 그래, 고맙다. 치료 선생님이 생명 돌보는 게 마음을 치유한다고 하셨어요. 준호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해 가을 가게가 1주년을 맞았어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우리가 만든 현실이지.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거죠? 당연하지. 어디 가겠어. 손님들이 축하해줬어요. 사장님, 어머님, 진짜 보기 좋아요. 고맙습니다. 모녀 같아 보여요. 그 말에 우리는 웃었어요.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일기를 썼어요. 역할 바꾸기 여행은 끝났다. 이제 내 삶이 시작됐다. 며느리와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가족의 삶이.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환하게 들어왔어요. 옆집에서는 며느리가 내일 팔 반찬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며느리를 데리고 도망쳤다. 그리고 우리 둘 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밤을 붙잡아 준다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거든요. 제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